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자연계열의 논술 경향 및 유형 제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균관대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의 필수와 선택 과목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에서 필수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 수학 범위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가 필수이며 선택은 과학 과목 중에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되는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수학 범위인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미적분, 확률빈 통계, 행렬, 수열, 공간 도형 등의 부분에서 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자면은 수학과 과학 과목 중에서 필수인 수학의 상대적인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이 60%이고 과학이 4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구성도 수학은 2개 문제이고 과학은 1개 문제를 선택을 해서 총 3개 문제에 대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중에서 한 과목을 시험 문제지를 받고 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1개 문제에 대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 공히 각 문제에 대해서 소문제가 2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필수인 수학 2개 문제와 선택 과목인 과학 1개 문제를 응시하는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보실 때 수학 2개 문제와 과학 1개 문제에서 주어진 시험 시간인 100분 안에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잘 할지 그 부분을 잘 미리 고려하셔서 시간 배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방향은 공교육에 기반한 논술 시험을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 문제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해왔으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수학과 과학 문제를 별도로 출제를 함으로써 단일 교과형 출제가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수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학 과목 그리고 과학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단일 교과에 바탕해서 출제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논술 시험은 크게 수리 논술 부분과 과학 논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리 논술 부분은 수학에서 수학 1과 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2문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선택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리원이나 화학원이나 생명과학원 3가지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문제풀이에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저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답안만 도출하는 그런 방향은 저희가 지향하기 때문에 이 방향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존의 저희 논술 시험의 출제 특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잘 서술하신 게 중요하고, 따라서 평가할 때도 이러한 해설과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에는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그 제시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활용이라 하면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나 핵심 용어를 풀이를 작성하실 때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인용하게 되면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단순히 제시문에 나온 것을 옮겨 쓰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 풀이를 작성을 하실 때 전개 방식이 논리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구어체라고 말하는 일상 대화할 때 쓰는 그러한 문장체는 쓰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과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결론을 쓰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쓰더라도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하고 적절한 이유를 쓰는 것이 이 논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근거와 이유가 없는 결론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그 답안을 작성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핵심 용어를 꼭 쓰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 핵심 용어는 많은 경우에 제시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핵심 용어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에는 또는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문장은 길게 썼고 내용은 많지만 막상 읽어보면은 중요한 핵심 용어나 결론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분량과 상관없이 그 답안이 정말로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서 계산 부분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고, 물리나 특히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하겠죠. 평소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순한 숫자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숫자를 또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돼야지만 그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러한 것을 유념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틀리게 되면 아무리 과정이 다 맞더라도 일정 부분은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 문제에서 어떠한 계산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은 단위입니다. 즉, 똑같이 1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g하고 1kg은 확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단위가 수반되지 않는 수리 계산은 온전한 답안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과학 과목에서 수리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일 교과 방식으로 출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항상 유념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과학 과목에서 어떠한 문제를 물어볼 때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거시적인 접근을 할 때 더 좋은 답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교과형 논술 출제이긴 하지만 그러한 답안을 작성하거나 문제풀이에 접근하실 때는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넓게 보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전체가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에 수학 2문제, 과학 선택해서 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시간을 잘 안배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요점을 메모하거나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압박을 느끼게 되면 그러한 논리적인 전개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실질적인 포인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답안을 작성하실 때 답안지 범위 안에서만 답안을 작성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답안지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은 채점할 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답안지 범위 내에서만 답안을 작성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시험을 보고 그것을 평가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답안지 범위 내에서만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습관을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100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세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할지, 각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의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지는 각자 학생 여러분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전체 시간을 정하는 연습뿐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한 시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실제 논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저희 2021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특징과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도움이 될 그러한 세부 상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계열 모의논술 생명과학 부분에 대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의 출제 범위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 부분이 이번 모의논술의 출제 범위에 선택이 된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출현을 계기로 해서 방어작용 소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체 종류를 판별하고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세포들의 기능을 이해하며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과학 1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에서 어떻게 개념이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생명과학 1 문제에서는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문항 1번에서는 병원체의 다양한 종류 중 주어진 특징에 근거하여 어느 종류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문항 2번에서는 가상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림프구의 역할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문항 3번에서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 시 항체의 형성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앞서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서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자인 성균이가 사는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출현하여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 이에 성균이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단계별로 수행하였다. 성균이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Z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보시면 실험을 2가지 실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병원체 Z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 핵 및 세포막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병원체 Z의 기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실험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소문항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1, 표 1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체 Z의 종류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보시면은 표 1에 의하면은 병원체의 핵 및 세포막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체 종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및 곰팡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관찰하였을 때 핵이 없는 경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병원체 종류 중에서 두 번째 관찰 결과인 세포막이 없는 경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해당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나온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도출한 결론인 바이러스의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는 단독으로는 증식할 수 없고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은 바이러스의 기능적 성질에 부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체 Z는 바이러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 가상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해서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균이는 림프구 가가 병원체 Z의 숙주세포이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모두 관여함을 발견하였다. 성균이는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병원체 Z에 대한 사람의 방어작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원체 Z에 감염된 1번 환자의 혈액에 있는 병원체 Z의 수와 림프구 가의 수를 조사하여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가 있어야지만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은 1번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그런 숙주세포 중에서 이 실험 2에서는 림프구가 그 숙주세포에 해당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2를 보시면은 첫 번째 값은 병원체 Z의 수고, 두 번째 값은 림프구 가의 수가 되겠습니다. 즉, 바이러스의 숫자와 숙주세포의 숫자에 대한 상대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절대값이 아니고 어떠한 제일 많은 숫자를 100으로 놓았을 때 그 숫자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 Z인 바이러스의 숫자와 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림프 가의 숫자를 총 20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이 표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문항을 보시면 두 번째 소문항은 또다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보시면 실험 2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림프구 가의 종류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실험에 대한 결과를 표로 나타냈을 때 그 결과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숫자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 2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즉 표의 결과를 그래프로 바꿔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풀이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시간이 되겠고요. Y축은 이러한 림프구나 병원체 G의 숫자의 상대값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X축의 상에 있는 시간 값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Y값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림프구의 숫자와 병원체 Z의 숫자를 각각 표시하고 있는데 회색 선과 회색 삼각형은 병원체 Z의 숫자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고 검은색 선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림프구 가의 숫자의 변화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A에서 림프구 가의 종류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논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그래프의 근거에서 풀이를 보자면은 특이적 방어 작용에 관여하는 림프구에는 세포 독성 T 림프구, 보조 T 림프구와 B 림프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에만 관여하고 B 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에만 관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문제 실험의 서술에서 림프구 가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모두 관여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림프구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림프구 가의 종류는 보조 T 림프구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B 소문항에서 물어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일째에 림프구 가의 수가 5일째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날에 병원체 Z의 수는 5일째의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5일째 대비 7일째의 실험 결과를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세포의 종류 및 기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7일째가 있고 여기가 5일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째 요 검은색 선의 값은 림프구 숫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소문항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림프구 숫자는 5일째에 비해서 7일째가 거의 2배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체 숫자를 보면은 5일째하고 7일째를 보면은 5일째의 거의 60%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 풀이를 보자면은 림프 가의 수가 증가하고 병원체 Z의 수는 감소한 것을 봤을 때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세포 내에서 분해한 병원체 Z의 항원 조각을 표면에 제시를 하고 보조 T 림프구에 의해 활성화된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여 항체를 만들어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병원체 Z의 수가 감소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대식세포의 작용은 여기 쓴 것처럼 병원체 Z의 세포 내에서 분해해서 그 항원 조각을 표면에 제시를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식세포와 같은 식세포의 작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 림프구의 역할은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병원체 수의 감소 및 림프구 수의 증가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방어 작용의 결과에 의해서 병원체 Z의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소문항은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최종적으로 1번 환자가 병원체 Z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추론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은 마지막 날의 숫자를 보면 되겠죠. 20일째 저희가 추적 관찰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일째의 병원체의 숫자와 림프구의 숫자를 보게 되면 검은 선으로 표시된 림프구의 숫자는 최저값으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병원체 Z의 숫자는 거의 최대값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병원체 Z의 숫자는 최대가 되고 림프구 가의 수는 최소가 된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B의 경우처럼 중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병원체 수가 감소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늘어났고 또한 이에 작용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림프구의 숫자가 초기에는 즉 7일쯤에는 증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감소한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서는 결론은 이 해당 환자에서는 체액성 면역이 잘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실제 경우라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균이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치료용 항체를 찾기 위해서 병원체 Z에 대한 생지의 방어 작용 실험을 수행하였다. 병원체 Z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가, 나, 다에게 죽은 병원체 Z와 생리식염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주사한 지 일주일 후에 생지 다에서 얻는 혈청을
가와 나에 주사하고 병원체 Z를 감염시키고 1일 후 생지 가는 죽었고 생지 나는 살았다. 성균이는 실수로 어느 생지에게 죽은 병원체 Z와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는지 기록을 잃어버렸다. 두 생지 중 어느 생지에게 죽은 병원체 Z를 주사하였는지 추론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공부하면서 또한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보았을 익숙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죽은 병원체 Z를 사용한 이유는 살한 병원체를 하게 되면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염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치료용 항체가 몸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병원체를 항원으로 사용을 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과 비교하는 대조군으로서 죽은 병원체 C 대신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함으로써 정말로 어떠한 효과가 이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나온 것인지를 보고자 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험 결과를 보시면 생지 가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생지 가에서는 병원체 Z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생지 나에서는 병원체 Z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자면은 모든 과정을 잘 기록이 돼서 그걸 추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생지에다가 죽은 병원체 G를 주사하였는지 또 어느 생지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는지 기록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으면 최종 결론을 가지고 중간 과정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지 가는 죽고 생지 나는 살았다는 확실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항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죽은 병원체 Z가 주사돼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생지 나가 살았기 때문에 생지 나에게 죽은 병원체 Z를 주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지 가는 최종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항체가 없어서 죽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생지 가에게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음을 저희가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생지 가에게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고 생지 나에게는 죽은 병원체 Z를 주사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지 가는 죽고 생지 나는 살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과학 모의 논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계열 모의 논술 수학 1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번은 선분의 내분점, 타원의 방정식, 정적분의 활용, 등비급수 등등의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기초적인 기하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분의 성질을 활용하여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여 무한급수를 찾아내고 그걸 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자, 수학 1-1번 타원 E0, E1, E2, E3의 방정식을 찾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네, 제시문 1에 주어진 내분점의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L1, R1이 다음과 같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문에 제시된 타원의 방정식을 참고하면 타원 2호의 방정식은 위에서 구한 L1, R1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9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은 1로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E1, E2, E3의 방정식이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제시문 3을 활용하여 S0, S1, S2, S3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편의를 위해서 타원 EN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보면 앞서 수학 1-1의 결과로부터 AN은 3분의 1의 n-1승이 됨을 알 수 있고 Bn은 AN 제곱 빼기 3분의 1 AN의 제곱 그거의 루트를 취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3분의 1의 n 빼기 1승으로 나타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 곱하기 BN은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9분의 1의 n 빼기 1승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원 EN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y는 bn 곱하기 루트 1 빼기 an분의 x 제곱으로 나타내지겠죠. 따라서 제시문 3을 이용하면 이 타원 EN의 1사분면 상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런 적분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1, 2, 3, 4분면 4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해서 넓이는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이제 an분의 x를 sin 시타로 놓고 적분을 계산해 보면 넓이는 파이 an 곱하기 bn이 됨을 알 수 있고 앞서 an 곱하기 bn을 계산을 했으니까 그 값을 이용하면 sn은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에 0, 1, 2, 3을 대입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1-3번) 무한급수 SN을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합한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이제 SN의 식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하고 등비급수의 합이 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4분의 27 루트 2파이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모의논술 수학 2번 해설입니다. 수학 2번은 원의 방정식, 직선의 기울기, 최소값, 최대값 등의 범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기하학적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 수식을 유도하고 도출된 수식으로부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2-1번 두 선분의 길이의 곱 P1 곱하기 선분 P2가 직선 L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직선은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1번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의 두근을 A, B라고 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P1, P2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직접 계산을 하면 이렇게 25 빼기 10 가로 열고 A 더하기 B 가로 닫고 더하기 4AB로 나타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번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A 더하기 B와 AB는 이렇게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므로 이를 이제 위의 식에 넣고 정리를 하면
계산을 해보면 m 항들이 다 날아가서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pp1 곱하기 pp2의 값은 3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번 pp1 제곱 더하기 선분 pp2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선분 pp1 곱하기 선분 pp2가 3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앞에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로부터 선분 pp1 제곱 더하기 선분 pp2 제곱은 6보다 크거나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그래서 최소값은 6이며 등호는 선분 pp1, 선분 pp2가 루트 3일 때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B는 1이 되고 L이 X축의 수직일 때이죠. 네. 이런 관계일 때 최소값이 성립합니다. 2번은 최소값을 구했다면 2번은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앞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다시 이용해서 선분 pp1 제곱 더하기 선분 p2 제곱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x를 m제곱이라 두면 이런 식이 되고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감소함수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가 0, 즉 m이 0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때 값은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연계열 모의논술 수학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2021년 자연계열 모의논술 물리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제의 상황은 1차원 위에 3개의 당구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A와 B라는 당구공은 처음에 정지해 있고요. 이 2개의 당구공을 향해서 세 번째 당구공 C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이 문제의 처음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C는 V의 속도로 다가와 두 당구공 A, B와 충돌하고 충돌 후에는 제자리에 멈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상황은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V의 속도로 온 당구공이 충돌한 후 당구공 A와 B는 VA, VB의 속도를 가지고 충돌 후에 1차원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바닥과 당구공 사이의 마찰, 그리고 당구공 사이에 의한 충돌에 의한 마찰, 그런 상황은 모두 무시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의 가에서는 충돌 후 두 당구공 A, B의 속도가 VA, VB가 처음 당구공 C의 속도인 스몰 v의 절반인 경우를 가정하고요. 이 상황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문제고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과정이 모두 끝난 후의 운동 에너지, 두 운동 에너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번 문제에서는 이 상황에서 줄어든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도 함께 내보았습니다. 나번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충돌 후 당구공 A, B의 각각의 속력 VA와 VB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문항 다는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VA와 VB가 만족하는 조건을 설명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 소문항인 나에서는
위에서 구한 나와 다에서 구한 두 조건을 이용을 해서 충돌 후 두 당구공의 속력인 VA와 V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어진 가정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충돌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VB가 VA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만 구해서 제시하는 것이 소문항 라에서 묻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가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은 스몰 mv가 되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당구공 A, B의 운동량을 더하면 돼서 m 괄호 열고 VA, VB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번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이 VA 그리고 VB가 둘 모두 같고 그 값이 2분의 V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 후의 운동량은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을 비교하면 두 운동량은 같고요.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충돌 후에 두 당구공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여기 보시는 2분의 1 m VA 제곱 더하기 VB 제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VA와 VB의 값인 2분의 V를 이용해서 이 식에 대입하면 4분의 1 mv 제곱이 충돌 후 이 두 당구공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충돌 후에는 당구공 C는 제자리에 정지했다라는 조건도 이용해야 합니다. 즉, 충돌 후에는 당구공 C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당구공 A와 B에 대해서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가번에 주어진 상황에서는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충돌의 과정에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에서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그 값이 바로 4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바로 이 양이 지금 주어진 충돌의 과정에서 손실된 그런 에너지의 양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나번 문항에 대한 예시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번에서 묻는 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스몰 v와 VA, VB 이 세 양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어진 문제에서 이 당구공 3개의 질량 스몰 m은 모두 같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원래는 VA 더하기 VB 이와 같이 우변이 적히는데요. 스몰 m은 모든 당구공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V와 VA, VB가 만족하는 조건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답안의 예시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고요. 따라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당구공 C만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충돌 후에는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당구공 C는 제자리에 정지하므로 그 당구공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만 구하면 그게 바로 충돌 후에 전체 운동 에너지의 양이 됩니다. 여기서도 모든 당구공의 질량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스몰 v 제곱이 VA 제곱 더하기 V 제곱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라번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VB를 스몰 v 빼기 VA
꼴로 적을 수 있게 되고요. 다에서 구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VB의 제곱을 방정식의 좌변에 남기고 다른 모든 항을 우변으로 옮기면 VB의 제곱이 V제곱 빼기 VA 제곱이 된다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VB의 첫 번째 표현을 두 번째 식의 좌변에 적용하게 되면 V제곱 VA 제곱이 바로 VB의 제곱이 되고요. VB가 V 빼기 VA이므로 이 VB 제곱의 자리에 요 식을 V 빼기 VA의 제곱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 두 항 모두 V 빼기 VA라는 항을 인수로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항들을 모두 모아서 괄호 안에 정리하면 첫 번째 V제곱 빼기 VA 제곱을 인수분해해서 얻은 형태에서 요 항을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우변에선 V 빼기 VA를 공통인수로 앞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남는 항은 V 빼기 VA가 하나가 더 남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따라서 이 주어진 요 식의 형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두 식의 곱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첫 번째 항이 0일 것이 가능하고요. 또는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양의 값인 라지 VA가 0인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나에서 얻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우리는 답이 두 가지 쌍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A가 V, VB는 0이라는 상황도 가능하고요. 또는 VA는 0, VB는 V라는 상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결과 중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VB가 VA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아닌 두 번째 결과에만 해당하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라번 문제의 답은 VA는 0, VB는 V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최종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당구공 C가 A와 먼저 충돌하게 되면 C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당연히 VA가 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두 번째 당구공인 B와 충돌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VC는 아니고요. C 당구공이 제자리에 멈추고 충돌 후 A도 멈추고 그리고 B 당구공이 C 당구공의 처음 속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물리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 이어서 이 두 번째 소문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조건은 파장이 3.4m인 파동이 양끝이 고정된 줄을 따라 680m/s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이때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에서 발생한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돼서 사람의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력은 340m/s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소문항 가는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의 진동수를 구하는 문제고 나는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에서 발생한 소리의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에 대한 예시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와 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은 바로 파동의 속력과 파동의 진동수 그리고 파동의 파장의 관계식입니다.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은 줄을 따라 진행하므로 이때는 V는 680m/s의 값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장이 3.4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파동의 진동수 F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F는 V를 람다로 나누면 되고요. V 값은 680 그리고 람다는 3.4의 값을 이용하면 답은 200Hz라는 진동수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문항 나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이 공기 중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음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의도는 두 개의 파동이 하나는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 그 다음에는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에 의해서 공기 중에 만들어진 소리, 그 두 개의 파동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자, 줄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소리의 형태로 공기 중을 진행하는 속력은 줄 위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과 같지 않습니다. 문제에는 소리의 속도가 340m/s로 주어져 있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소리의 파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줄에서 만들어진 파동의 진동수 200Hz는 공기 중을 진행하는 소리의 진동수와 같은 값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나번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 구한 이 파동의 진동수 200Hz를 이 소리의 파장 람다는 V 나누기 F에 적용하면 소리의 속도인 340m/s를 V의 자리에 적고 그리고 파동의 진동수는 가에서 구한 200Hz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계산을 거쳐서 소리에서의 파장은 1.7m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양끝이 고정된 줄에서 람다가 3.4m인 파동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이 공기중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소리의 형태로 전달될 때의 파장은 줄에서의 파동의 파장과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줄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공기중을 전파해 갈 때의 파동의 속력은 같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써 2021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모의논술 물리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계열 모의논술 해설 화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1의 출제 범위는 화학의 첫걸음 단원에서 몰 개념, 몰 농도와 아보가드로의 법칙,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단원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 구조, 역동적인 화학 반응 단원에서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물질의 산화수의 변화와 산화제 및 환원제를 구분하여 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산화수의 개념과 전자의 이동 등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를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화학 반응식과 몰 농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화 환원 반응 및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분자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화학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체 반응 전후의 부피 변화를 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화학 1의 1, 제시문 1에 제시한 반응의 반응물 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는 각각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시문 2를 참고하여 논하시오. A, CH3, CH2OH 플러스 B, Cr2O7, E2 마이너스 플러스 CH 플러스 ACH3, COOH 플러스 D, CR3 플러스 EH2O. 이 문제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Cr2O7E-에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고 크롬 3 플러스에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므로 반응 이후에 크롬의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각각 CH3, CH2OH, CH3, COOH인데 각 분자에서 산소와 결합한 탄소의 산화수는 각각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므로 반응 이후에 탄소의 산화수가 4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제시문 2의 1에 의하면 산화수가 감소한 크롬은 환원되고 산화수가 증가한 산소와 결합한 탄소는 산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의 반응물 중에서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인 산화제는 Cr2O7E-이고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인 환원제는 에탄올입니다.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은 산화수의 증가와 감소 변화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4점,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를 2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1-2. 제시문 1에 제시한 반응에서 반응 개수 A와 B의 B, A 대 B를 논하시오. 반응식은 앞과 같고요. 예시 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시문 1에 제시한 반응에 의해 산소와 결합한 탄소의 산화수는 4만큼 증가하였고 크롬의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하였다. 제시문 2의 3에 의하면 산화환원 반응에서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가 같으므로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한 탄소와 크롬 원자의 몰비는 3대4의 비율이어야 합니다. 에탄올 분자 하나에서 하나의 탄소 원자가 산화되고 Cr2O7E- 하나에서 두 개의 크롬 원자가 환원되므로 에탄올과 Cr2O7E-의 몰비는 3대2가 됩니다. 따라서 반응 개수 A와 B의 B는 최종적으로 3대2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은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한 탄소와 크롬 원자의 몰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3점, 산화제와 환원제의 반응 개수비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의 3점씩을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1-3. 제시문 1에 제시한 반응에서 소모된 Cr2O7E-의 양이 0.03몰이었다면 제시문 3을 참고하여 생성된 아세트산 CH3COOH의 질량을 논하고 이와 동일한 질량의 아세트산을 완전히 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0.1몰 수산화나트륨 NaOH의 부피를 논하시오. 단 HCO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다. 이 문제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탄올과 Cr2O7의 반응 개수의 비가 3대2이므로 Cr2O7E- 0.03몰은 0.045몰의 에탄올과 반응하며 반응 후 0.045몰의 아세트산이 생성됩니다. 아세트산
CH3COOH의 분자량은 60이므로 아세트산 0.045몰의 질량은 60 곱하기 0.045에 해당하는 2.7g입니다. 곧 Cr2O7 2-0.03몰이 소모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2.7g입니다. 동일한 질량의 아세트산은 0.045몰에 해당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H+와 OH-는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므로 아세트산 0.045몰을 완전히 중화하기 위해서는 수산화나트륨 NaOH도 0.045몰이 필요합니다. 제시문 3의 2에 따르면 용액의 부피는 용질의 양을 몰 농도로 나눈 것과 같으므로 필요한 NaOH의 부피는 0.045몰을 0.1몰 per 리터로 나누어 0.45리터 혹은 450ml입니다.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로부터 생성되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의 5점, 제시한 몰농도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가의 5점씩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각각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고 제시문 4를 참고하여 각 분자에서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탄소의 결합각을 논하시오. 예시 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탄올 CH3, CH2OH와 아세트산 CH3, COOH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에탄올에서 산소 원자와 결합한 탄소는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 탄소 원자 1개와 결합하여 중심 원자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4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 중심 원자 주위에 4개의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져 배열되기 때문에 약 109.5도의 각도를 이루며 사면체형 구조가 됩니다. 아세트산에서는 산소 원자와 결합한 탄소는 산소 원자 2개, 탄소 원자 1개와 결합하여 중심 원자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3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져 배열되기 때문에 약 120도의 결합각을 이루며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의 4점,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결합각을 설명할 수 있는가의 4점씩 각각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 다음은 에탄올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CH3, CH2OH 기체 플러스 iO2 기체 JCO2 기체 플러스 KH2O 기체.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이 0도씨 1기압으로 일정하도록 유지되는 상태에서 23g의 에탄올이 모두 반응하였을 때 반응 기체 부피의 합과 생성 기체 부피의 합 사이의 관계를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고하여 논하시오. 단, 위 반응식에서 HIJK는 반응 개수이고 HCO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다.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전후 원자의 수와 종류가 동일하도록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면 다음과 같습니다. CH3, CH2, OH 가스 플러스 3,
O2 gas, 2 CO2 gas, 3 H2O gas. 에탄올 CH3CH2OH 분자량은 46이므로 에탄올 23g은 0.5몰에 해당합니다. 반응식의 개수가 1대 3대 2대 3이므로 위 반응에서 0.5몰의 에탄올은 1.5몰의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1몰과 기체 상태의 물 1.5몰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반응한 기체의 몰수합은 2.0몰, 생성된 기체의 몰수합은 2.5몰입니다. 제시문 6에 의하여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이므로 반응한 기체의 부피와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각각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응한 기체 부피의 합은 2.0몰 곱하기 22.4리터 per 몰은 44.8리터. 생성된 기체의 부피의 합은 2.5몰 곱하기 22.4리터 per 몰은 56리터. 따라서 반응한 기체의 부피 합보다 생성된 기체의 부피 합이 더 크고 그 차이는 56리터 빼기 44.8리터는 11.2리터입니다. 이 문제의 채점 기준은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출 수 있는가의 4점, 그리고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6점을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